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국도화학연구개발직 지원자인데요. 네. 이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화학 제품을 어려운 생산할 것 느낌이에요. 같은. 그렇죠, 어렵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하고 오는데 일단은 국도화학에 대해서 조금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소 기존에 했던 기업에 비해서는 좀 낯설죠? 네. 그렇죠. 생소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역량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에폭시 수지와 관련된 그 국내 점유율이 60% 이상 될 정도로 회사 자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화학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주 항공 분야라든지 뭐 정보통신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 문화를 알면 이제 면접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삼성, LG 등 그 대중과 친숙한 기업들은 기업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도화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기업 문화 가지고 있나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국도화학이라고 하는 곳이 60% 이상의 에포시 수지 쪽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좀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급여도 꼬박꼬박 나올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서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성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재상의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국도화학이 선호하는 인재 어떤 건가요? 네, 국도화학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 인재상을 보니까요. 목표의식과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 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재, 그다음에 뭐 예절의식이 뚜렷한 인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뭐 목표의식과 도전정신 같은 것들은 뭐 어떤 기업이든지 다 선호하는 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는 회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회사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가 이제 연구개발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할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학 전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화학공학과 출신이거나 뭐 고분자 공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뭐 재료공학 쪽을 전공한 친구들이 우대가 되는 편이고요. 네. 석사 이상만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어떤 연구 경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분야도 여기서 뽑을 때 그냥 화학공학을 했다고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과 연관된 그 관련된 연구 경력이 있어야만 좀 더 우대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국도화학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친구들은 국도화학에서 하고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도료 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탁구, 교육, 봉사라고 합니다. 네. 오, 좋은 특기네요. 그렇죠. 전공은 고분자 공학과, 야, 우리나라에 학점은 고분자 공학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나 그렇죠. 봐요. 네. 학점은 3.7점이고요.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격증은 식스 시그마 GB, 그리고 지식 재산 능력 시험 3급, 그리고 컴활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이 참 많네요. 굉장하네요. 나노코리아 서포터즈, 그리고 나노스템 과학 멘토, KB 폴라리스, 교비 어학연수, 아시아 태평양 청년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학술 탐방, 그리고 키즈 디스플레이 스쿨, 그리고 중앙 학술 동아리까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이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진짜. 네, 경력도 있어요. 주식회사 셀트리온에서
일을 했고요. 또 나노융합 산업연구조합에서도 일주일간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내 활동과 자격증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눈에 네. 확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국토화학 연구개발직 신입 지원자의 경우 석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필만 봐서는 석사 학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지원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석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제가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 네. 석사만 지금 지원은 가능한 것이 연구개발 쪽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석사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피드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 고분자공학 네. 그리고 2018년 졸업 예정 이거 자체가 석사가 아니란 뜻인가요? 고분자공학 2018년 졸업 석사로서 2018년도에 졸업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석사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네.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지원했다면 뭐 석사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피드백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네. 기간이 짧긴 하지만 경력이 있고 그리고 대내 활동이라 경력이 화학기업과 어울리는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굉장히 많기는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우리 멘토님은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뭐 연구개발자로서 필요한 게 연구개발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구개발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도 필요하니까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뭐 해외 학술 탐방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청년 교류처럼 국내에서 했던 경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했던 경험도 다양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 지원자한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IPAT라고 해서 뭐 지식재산 능력 시험도 봤었네요. 이런 것들은 약 특허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개발에 있어서 특허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더 좋은 어떤 장점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화학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및 장단점. 일단 성장 과정과 장단점 묻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을 쓸지 이제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익숙지 못한 환경에서 더욱 빛난 친화력과 아이디어. 두 번째, 과한 이해심. 세 번째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각각의 항목에 대한 3가지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익숙지 못한 환경에서 더욱 빛난 친화력과 아이디어 뭐 이런 점들은 어쨌든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아이디어라고 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어떤 욕심이 좀 보이는 소제목이기도 하고요. 뭐 과한 이해심, 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이런 키워드로 잘 어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지 못한 환경에서 더욱 빛난 친화력과 아이디어. 아시아 태평양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낯선 사람들과 하나의 팀으로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을 갖출 좋은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토화학의 일원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면 2가지는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친화력과 포용력으로 훌륭한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낯설거나 어려운 혁신의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UN 해비타트와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청년 정책 제안 프로그램입니다. 국제개발에 관련한 내용이 주요 안건이라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공대생으로서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녀왔던 필리핀 교비 어학연수 이후로 안정적이고 친숙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역동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접하지 못했던 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갖게 됨으로써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대생으로서 국제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5명의 여화국들과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전혀 위화감 없이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유일한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기술 관련 조사나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젠더 이퀄리티의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마닐라 산타로사 지역을 비롯한 현지에서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성교육을 등한시하여 낙태, 피임, 성폭력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관공서 및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접속할 때 성교육 만화 또는 영상 등을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거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성 관련 상담을 위한 긴급 전화번호로 설정하여 성교육에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정책 프레젠테이션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한 이해심, 발표와 토론 세미나를 하는 학술 동아리의 회장이었습니다. 모든 임원이 4학년이고 취업 등의 일정으로 바빴기 때문에 동아리의 성패가 달린 민감한 업무들은 임원들의 직책에 상관없이 제가 도맡았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임원에게 업무 분담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 세미나 준비 과정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모두 숙지한 후에는 임원들에게 적절히 업무들을 분배하였고 역동적인 동아리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먼저 대학생활 동안 나노융합 과학교육봉사단과 경제금융교육봉사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두 교육봉사 모두 교육이기에 앞서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어렵게 이해했더라도 쉽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후에 PPT 자료와 흥미로운 영상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강의를 거듭 연습한 후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임한 결과 거의 매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들에게 다음에도 와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기분 좋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흥미롭고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와 잘 맞는가 하면은 좀 안 맞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네, 일단은 성장 과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을 지금 위에 게 성격의 장점인지 밑에 게 성격의 장점인지 모를 만큼 그쵸. 내용이 좀 약간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어필하려고 해서 그렇죠. 친화력과 또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1으로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네네. 경험 하나에 역량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1으로 좀 작성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내용처럼 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막 쓸 때에도 내가 진짜 얼마나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열심히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에 대해 쓴 부분은 소제목과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단점인데 과한 이해심, 어떤 이해심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점을 너무 장점화 시켜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한 이해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기 보면 업무 분담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단점을 얘기하고 차라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단점을 너무 장점처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역량, 지원한 직무 수행을 위해 갖추고 있는 역량. 그렇군요. 일단 앞 항목에서 그 답변한 내용이 이제 연구개발직이라는 그 직무와 잘 맞는 것인가 약간 갸우뚱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질문에서 이제 직무와 관련한 역량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제목부터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시편 제작 및 분석에서 확인한 호기심과 성취욕.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구개발직에서 할 법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연구개발직에서 뭐 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기심과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태도적인 부분의 하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호기심과 성취욕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연구개발자로서 필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과 그다음에 지식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어필됐을지가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소제목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편 제작 및 분석에서 확인한 호기심과 성취욕.
폴리프로필렌 시편 제작과 분석을 통하여 제품 설계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깨닫고 다양한 분석기기를 활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먼저 사출기와 핫프레스의 압력 온도, 시간, 숏 사이즈, 이산화 타이타늄의 혼합 비율 등을 조절하여 폴리프로필렌 시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시편 내부에 보이드가 발생하지 않게 몰드를 가득 채우는 균일한 시편을 사출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작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설계를 반복하여 마침내 원하는 모양의 시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출 조건을 거듭 변화시키며 원하는 시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맛본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출한 시편들의 기계적, 열적, 광학성, 물성 등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UTM, 서피스 프로파일러, TGA, UV 비저블 스펙트로미터, XRD, 레오미터 등의 기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크게만 느껴졌던 장비들이었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작동 원리와 방법이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레오미터를 통해 시편의 점성, 탄성, 점탄성 등 레올로지, 특성을 분석하면서 이산화 타이타늄의 혼합 비율에 따른 시편의 레올로지 물성을 비교할 수 있었고 실제 UTM을 통하여 측정한 기계적 물성과도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물성을 측정하면서 특정한 제품을 만들 때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물성들에 대해 분석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편 제작과 분석 경험은 산업에서는 극히 일부이고 작은 부분에 속하겠지만 설계 과정과 분석에 호기심과 성취욕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 큰 경험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다양한 분석기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은 연구개발자로서 분석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신이 쓰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끝에 보면은 시편 제작 분석과 분석 경험은 산업에서 극히 일부이고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겠지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굳이 연구개발자로서 자기가 하는 역량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되게 사소한 것이다, 별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성이라든지 지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도 많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하나는 본인 폴리프로필렌, 아니면 PU, 디스플레이, 도료 이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 하나 얘기해주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다양한 분석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작성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30년 후 나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예. 네, 앞으로의 비전을 묻고 있는데요. 우선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적정기술 전도사. 화학 소재와 아름다움, 다소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대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적정기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국토화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냐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 요소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언밸런스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로 해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적정기술 전도사. 필리핀 해외 봉사활동과 아시아 태평양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세상 곳곳의 빈곤, 기아, 환경, 교육 문제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최적의 자본으로 현지에서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한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적정기술 전도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제작 가능할 정도로 단순하지만 획기적으로 삶을 이롭게 함으로써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AI, IoT, 5G, 이동통신 기술 등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인 정수 기술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썩은 물을 마셔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듯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기술을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영어, 중국어 등을 학습하고 좀 더 기발하고 편리한 기술과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단순히 인류의 기술적 향상뿐만 아니라 인류의 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적정 기술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참 멋진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에폭시와 같은 화학 소재 기업의 R&D 파트에서 연구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국도화학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30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친구는 30년 뒤에는 국도화학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렸다니. 그렇죠. 네.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솔직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국도화학에만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 쓰게 되면 솔직히 30년 뒤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제 국도화학에서 30년 뒤에 비전을 좀 생각해봐야 되니까 현재 지금 우주항공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으로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국도화학에 맞춰서 자기 비전과 30년 뒤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도화학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뭐 읽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글자 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는 바탕에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중점적으로 잡아서 쓰는 것도 네.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한 씨는요? 저는 두 가지씩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다가 그냥 주제를 한번 이렇게 길게 쓸 거면요. 주제를 앞에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소주제 말고도 이 내용의 전반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첫 단락에다가만 넣어줘도 조금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봐도 문과생이 아닌 것처럼 예, 이과생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미사여구를 쓴 흔적이 보이지만 실제 그 문과생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분들에게 이게 좀만 보여주시면은 야 너무 길어 또는 이제 너무 뭔가 미사여구가 많아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다른 분들께 돌려보셔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 뭐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면서 느꼈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어필해야 되고 뭔가 연구개발 측은 내가 이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적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측에 맞게끔 내가 국도화학에 입사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어필하시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뭐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을 때는 뭐 네. 특별하게 뭐 질문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력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볼 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질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셀트리온에서 2개월 정도 네. 생산 설비 쪽에서 일한 근무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원래는 좀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가게 된 거는 저희 그 공학을 좀 살려서 갔습니다. 고분자 공학과인데 아무래도 그 제약이나 바이오 쪽이 그 고분자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제가 좀 관심 있던 것이 이제 나노 시스템 공학이었습니다. 공정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서 제약 회사에 지원했었고 이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한 경험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네. 제약 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 화학 분야에 더 관심이 더 많습니까? 저는 제약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화학 회사인데 제약 쪽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제약 말고 제화학 쪽에 그 화학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예, 국도화학이 저는 좀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되게 난처한 질문이에요. 네. 어렵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 뭐 재환 씨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이 학생이 사연이 있을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이제 분야, 화학적 분야들은 제약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뭐 반도체도 가고 이렇게 화학 전문에서도 가고 다양하게 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가져오면서 연구를 해왔는지가 이제 궁금한 분야란 말이죠. 근데 제약 쪽에 또는 잘 안 되니까 혹시 또 화학적으로 돌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또 연구개발이다 보니까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한 또 국토화학은 경력 관련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 화학 쪽 분야는 잘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 때문에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저 그럼 다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예 이렇게 네. 질문을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네. 답변을 짜볼게요. 답변 한번 짜보세요. 네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셀트리온에서 2개월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예. 원래 우리 그 뭐 화학 쪽 전문 분야보다는 네.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배운 대로 얘기 말씀드리면은 그 연구개발직이라는 거에 가장 관련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약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R&D 직군으로서 이 데이터가 가장 많아야 되는 그런 직군이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그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 능력을 배우고 나서 화학직에 이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좀 배워왔습니다. 네, 만족스럽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 하셨어요. 결혼 축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훈훈하게. 갑작스럽게. 좋아요. 자, 일단은 이 친구가 그래도 생산 설비 지원 쪽으로 일을 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거를 좀 살리려면 설비 지원에서의 업무 경험이 결국 연구개발 할 때는 설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뭐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만 연구개발 네. 업무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셀트리온에서는 그런 것도 좀 배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셀트리온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연구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봤고요. 이번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에서 인턴 경험 혹은 실습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연구개발직 경우에는 이제 다소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뭐 취업에 반드시는 없죠. 네, 없죠. 반드시는 없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없어도 만약에 석사라고 한다면 석사 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석사 논문, 그 논문에 대한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연구 경력직을 많이 뽑는 국토화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에폭시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뭐 학회에 게재했다거나 네. 뭐 석사로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경력만 있으면 충분히 실전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화학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 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단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 강민혁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언제나 차분하고 냉철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한 씨, 네. 만약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네.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경험을 좀 부각시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사람을 기분 좋게 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제 성격과 네. 또 이 보미 씨랑 같이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취업을 부탁해 해서 이 경험을 좀 많이 살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성격이 그게 좋다라고 판명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기분을 좋게 해드립니다. 네. 자, 그거를 봤을 때 좀 더 연장선으로 보면은 자, 보미 씨와 관계 있어서도 제가 보미 씨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인 건가요? 그렇기도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좀 쓸 것 같네요.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네.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항상 부담스럽고 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은 학생은 좀 어때요? 네, 저도 요즘 자기소개서를 보면 추상적인 질문이 되게 많아요. 올해 상반기에 제가 썼던 자소서 중에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스펙에 4번 문항이었어요. 뷰티에 대해서 굉장히 써주셨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포기는 뭐였냐 이런 그것도 질문들을 어려워요. 보면 어렵죠. 네,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 부담감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자소서가 자소설이 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잡코리아에서 취준생 665명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거짓말을 썼냐라고 물어봤는데 무려 82.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뭐 네. 살펴보자면 뭐 사실에 기반을 했지만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썼다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은 뭐 사실에 기반해서 썼지만 수치나 직위, 지감을 좀 바꿨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없던 일을 지어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없던 일도 지원해주시죠. 네. 수치를 조금씩 바꾸는 것 정도는 사실 애교인데 그렇죠. 아예 없던 일을 지원했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 양심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재환 씨가 네. 떡볶이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는 네. 첫 데뷔곡도 명수의 떡볶이였습니다. 네. 네. 떡볶이 사장님인데 어떤 친구가 지원을 해요. 네. 이 친구가 뭐 우리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고 네. 정말 감명 깊게 먹었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재환 사장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런 준비가 된 친구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을 지원 동기에서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자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학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세요. 취준생과 자소설. 첫 번째 키워드 자, 무엇일까요? 삼배. 스파르타? 예, 영화 300. 복근이 통했네요. 떠오릅니다. 네. 그 정도 각오로 접근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아닐까요? 복근이 나와야지 된다. 300개 정도 쓴다? 300개 최고를 정도. 300개까지는 안 쓰겠지만 300번 지원해야 통과한다. 궁금한데요. 우리 첫 그러게요.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300 뭔가요? 네, 요즘 최근에 탈스펙 채용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해지고 또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 항목별 글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글자 수군요. 예전에는 뭐 1000자, 3000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통 300자 정도로 한 항목당 질문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질문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되게 넓게 물어봤다면 요즘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 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 등등 굉장히 작게 또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다 읽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똑같은 괜찮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짧게.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수밖에 없는 네, 자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도 이제 돌림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설 못 쓰게 이렇게 네, 쓰면. 당연히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글자 수를 줄인 진짜 이유 뭘까요? 이제 드디어 재환 씨가 네. 준 취업 전문가가 되는 그런 뜻깊은 과정 안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안 돼. 기본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기업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다 시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서 네.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리텔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시했고 물론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중원부어라든지 굉장히 간결 명확하지 않게 글을 나열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좀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항목에서 어떤 키워드를 좀 강조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백 학생은 어때요? 좀 그 문항이 바뀐 게 좀 더 쓰기 편할까요? 아니면 옛날 그 기본적인 방식이 더 편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방식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분량이 길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 좀 늘려 쓰고 자신 없는 부분은 그렇지. 짧게 쓰고 수 있었는데 이동적이죠? 네, 이렇게 300자씩 물어보면 자신 있다고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자신 없다고 안 쓸 수도 없어서 그쵸.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300자 정도 되면 오히려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집약적으로 맞아요. 써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버릴 것도 너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요. 세네 가지의 그런 자신 있는 것들인데 과연 무엇을 써야지 좀 더 네. 이 회사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트렌드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거에 맞춰서 다시 네. 한번 자소서를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취업과 자소설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학가. 단학가. 자, 뭘까? 이거 군대 말투잖아요. 예, 군대에서 네. 쓰시는 그렇죠. 단학가처럼 네. 입사 지원서도 단학가로 써야 된다. 그렇. 아닐까요? 쓰면 안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반대 느낌일 네. 수도. 아니면 단학과를 군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군대 경험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접근. 실제로 뭐 기업에서는 군대 경험은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지 말라라고 가이드를 주거든요. 군대 수출관 이야기는 쓰지 마라. 근데 또 그런 거 아십니까? 여자분들께서의 그 장교 경험이라든가 군대 경험은 굉장히 가산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뭐 건설사다니까. 이제 여기 직감 하나 파셔야겠네요. 이 정도면 네, 오늘 열심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성백 학생. 뭔가요? 네, 경어체 단학과 경어체를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라고. 네. 네. 자소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반말체라고 하는데요. 반말체? 네. 경어체를 원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반말을 써서 인사 담당자를 뭐 당화시키기도 하고요. 낮춤말.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재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곧 최선의 인재가 될 거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를 이거 무시하냐, 얘가 반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높임말을 쓰라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준생과 자소설 세 번째 키워드. 네. 재밌네요. 과연 추진력과 자소서 무슨 상관이 있죠? 전 대충 상상이 가긴 하는데 이 자소서 쓰면은 항상 많이들 실패하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게 만드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추진력 있게 좀 써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아닌 걸로 할게요. 자, 맞는지 한번 네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상 교수님, 뭔가요? 네, 추진력이 이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장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단점을 언급할 때 이제 추진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지나치게 완벽하다 이러는 건데 대체로 이제 지나치게 완벽한 것들이 이게 단점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추진력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장점이 있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기 자랑만 쫙 늘어놓다 보니까 식상해져요. 그리고 이제 장점 같은 단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또 두 학생들 혹시 장점 같은 단점이 또는 단점을 장점화 시킨 거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예. 지나친 배려심. 이게 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배려심이 같아요. 어떻게 단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지나친 배려심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조별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네네. 사실 프리라이더가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네.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과감히 쳐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끝까지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뭐야. 쓴소리를 잘 못하는군요. 네, 저는 잘 못하는 이것도 편이에요. 근데 저랑 비슷한 마인드긴 한데 저도 그거를 좀 약간 뭘 듣고 고쳤냐면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 이기주의도 이기주의지만 지나친 이타주의도 이기주의다. 약간 이런 말을 듣고 오늘 좀 제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대 100% 진실만을 써야 한다입니다. 일단은 저희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그거 읽어볼게요. 네. 네, 저는 25살 취준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는 일이라곤 자소서 쓰는 일. 회사에 맞춰 자소서를 쓰려니 이것도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어제도 자소서 쓰더니 오늘도 쓰냐?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야, 들어봐. 나 배낭여행이랑 어학연수 다녀온 거 쓰려고 하는데 소제목 이거 어때? 어떤 거?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야, 이거 내가 여행 다니면서 내가 성장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야, 너 배낭여행 갔다 와서 쇼핑만 하다가 맛집만 가고 왔잖아, 이 바람둥이야. 야, 그럼 저는 야. 배낭여행 가서 명품 가방과 옷만 샀습니다. 그래. 이렇게 유적지를 가는 것보다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쓰냐? 아이, 야, 너 자소서 줘봐.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봐야겠다. 자, 봐. 얼마나 진실하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야, 대학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과지만 흥미를 느꼈고 지원 분야와도 적합하다고? 그럼.
조서 쓰냐? 봐봐. 앞에 뿌리 깊은 나무를 소제목으로 쓰고 용미어천가 구절을 써봐. 야, 봐봐. 기가 막히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뭐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이 분야만 파고들었고 그래서 과도 이걸로 정했고 회사도 지원하게 된 거다. 이렇게 쓰라고. 편하지만 야 잘하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면접에서 들통나면 어떡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면 돼. 아니 굳이 뿌리 깊은 나무 어쩌고 하는 거다. 내 진심을 100% 담아서 진실성 있게 쓰면 돼. 이 바보야. 떨어져서 멍청아. 나면 몰라. 바보야. 멍청아. 아유 참 정말 바보 같네요. 정말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를 거짓으로 썼다. 면접관이 어떻게 확인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롯데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굉장히 좀 구체화된 이런 면접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100이면 한 90 정도는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100이면 90 정도. 그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고 연기도 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 방법이 없네요. 근데 꼼꼼하게 네.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아, 구직자가 간절하냐 평가자가 간절하냐 제가 봤을 때 구직자가 훨씬 간절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평가자의 눈을 속일 수 있고요. 그런 정도의 정성을 다한다. 그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침소봉대란 말이 있죠. 네. 작은 바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합격하기 어려우니까 큰 몽둥이로 부풀려서 말하는 게 아마 대부분의 취준생일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취준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준비생들을 작가에 빗대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자기소개서 때문인데요. 취준생의 자소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소설을 쓰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멀리 보면 입사, 가깝게는 당장의 서류 통과가 굉장히 급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 장의 자소서에서 내가 돋보이려면 어느 정도 가상을 가공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도와 관심도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쓰다 보니까 그러한 애정도를 표현하다 보면 100% 진실만을 쓰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자소설이 되는 게 어쩌면 입사가 절박한 취준생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00% 진실만을 써야 한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본인 자소서를 쓸 때는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쓴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래서 주장을 할 때 보통 그 근거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기가 겪은 에피소드가 아니면 사실은 좀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호소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면접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기본적으로 지원자는 면접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글과 또 자기가 하는 말과 또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생각들이 100%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마지막 이유는 사실 채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신한테 적합한 그런 지원자를 뽑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전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는 그 첫 단계고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뭐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개인 지원자 역시도 굉장히 진실성 있게 임하는 게 저는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명심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는 진실만 담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채용 시 실무 능력, 나만의 스토리 여부가 주요 평가 요소로 떠오르면서 토익 학점들의 스펙보다는 이 인턴, 활동이나 경력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더 인정받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자소서의 한 줄 한 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오늘 함께 토론을 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입사이고 결국엔 서류 통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온 사실 경험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사실 그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기업의 비전 또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기업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음식에 MSG를 치듯이 어느 정도 그런 가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이나믹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자소서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그 어느 문항에서도 그런 뭐 다이나믹한 경험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평범한 일상을 했더라도 뭐 엄청나게 특별하고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느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해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겪어왔더라도 네, 충분히 자소서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기업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면 과연 그 앞에 100% 진실할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뭐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라 물었을 때 정말 사적으로는 뭐 연애할 때 어떤 순간일 수 있고 그렇죠. 대학 입학했던 어느 순간일 수 맞아요. 있는데 그걸 자소서에 쓸 수는 없고.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사실 사적인 글이라기보단 공적인 그렇죠. 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고 뭔가 자소서용 또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선택의 문제지 이거를 이 거짓말이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고 좀 더 내가 여기에 입사해서 내 삶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니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거짓말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과장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좀 좋은 표현까지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이 차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취업을 부탁해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방송을 했다라고 했다. 이건 범죄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위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채용의 결격 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취업을 부탁해를 했는데 제가 이 곳에서 이 토론을 잘 못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잘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주관적 생각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배운 점이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있었을 때 안 좋았던 일은 의미 있게 해석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바라보는 것들은 좋은데요. 그게 이제 지나쳐서 거짓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정말 지나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보게 된다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진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때로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도 저 오늘 파스타 먹을게요. 그 정도의 배려심을 오히려 저는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네 오늘 외식 어디 가고 싶나? 솔직히 저는 외식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사랑 그래 오늘 상사랑 그냥 가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날도 필요하지. 저 원래 회식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소서에 좀 녹여낼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성, 즉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회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심하지 않은 과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자의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타의로 항상. 예를 들면 뭐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을래라고 보통 말씀 안 하고 상사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난 짜장면 야, 뭐 이런 그렇죠. 오늘 돈가스 어때? 야, 저 아까부터 그 생각했는데요. 이게 바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요 자리에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안 그래요? 너무 인기가 많으시죠? 성배 학생. 맞아요. 예. 저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긴 한데 거짓말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소서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뭐 있었던 일을 없었다 뭐 이런 건 괜찮겠지만 아예 없었던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된다고 그게 생각을 문제죠.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르바이트 사례도 그렇고 뭐 최고의 순간 이런 사례도 그렇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감정을 찾아내는 거랑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거짓말을 하라라는 입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오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를 100% 진실할 수 없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 지원자가 하나의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업 포털 인쿠르트가 작년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평균 33개의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든 기업에서 다 지원 동기와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지원자가 30개의 회사에 다 진실한 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분열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각 회사에 맞춰서 그 회사의 인재상, 뭐 회사 문화 이런 거에 자신을 조금씩 맞춰서 각각 다 다르게 어느 정도 가공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좀 쓰다 보면 갈등을 누구나 하게 돼요. 그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우리 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30군데 넘는 곳에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공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자원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랜드에 지원한다. 근데 아직 이랜드 매장을 방문 안 했어요. 그리고 자소서를 내일 마감하는데 오늘 써야 되거든요. 네.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느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선점을 좀 써주면 좋은데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 진짜 갈 마음이 있어요. 내일 마감하고 그 다음 주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할 경험을 쓰고 그리고 2, 3일 뒤에 가서 그 경험을 실제로 쌓습니다. 지금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안 시키거든요.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 30만 인사 담당자의 한 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30군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가도 갔다고 해라. 서울 시내 편의점 몇 개 갔다 왔다.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가가지고 하다 보면 그 느낌이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기업에서 말씀을 모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합하는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잘못됐다는 인식 정도는 가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자소설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소서에 뭐 거짓말을 많이 쓰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오늘 또 하나 끝냈다 이런 식으로 홀가분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뭐 현실이 그렇고 기업도 어느 정도 뭐 용인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적인 측면이 사실 거짓말이라는 걸 정당화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 정도는 가져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소설은 꿈에 쓰더라도 우리 대표님들의 마음은 꾸미지 마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하은 학생부터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은 느껴지지만 임팩트가 없는 자소서. 나는 당연히 광탈시킬 것이다. 안 시켜! 무조건 안 시킨다. 네, 안 시키지 않습니다. 높아가지고 거짓말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올릴 것 같습니다. 과연? 진실은 나왔습니다. 예, 임팩트가 없더라도 저는 사실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면 그 지원자에게 오히려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성백 학생이 질문해 주세요. 네. 임팩트가 장난 아니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자소서 별로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 멋있기만 하면 되다. 전혀 상관이 없다. 올린다. 올린다. 올릴 것 같은데요. 아니, 울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흔들렸어요. 이게 심장 얘기가 오니까 바로 이게 작용을 숨기 하는 거예요. 전이죠? 이게 공격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임팩트, 아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짓 같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면접 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자기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고 대신에 면접 때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역량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번엔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진정성을 담아 쓴 자소서 1개가 과장과 부풀림을 담은 10개보다 낫다. 당연히 낫죠. 오, 진실된 거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과연? 또 진실이 울렸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저의 진정성이 드디어 통했군요. 오. 아무리 10개를 제대로 꾸미더라도 당연하죠. 하나의 진정성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성백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네. 나는 취준생들 자소서를 첨삭해 줄 때 경험을 부풀리라고 말해준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니요. 권유합니다. 고려합니다. 네.
그렇다. 그렇다. 부풀리라고 얘기한다. 풀리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 그냥 거짓말로 쓰라 한다. 아니 요번에 심리전을 쓸까 하다가 바라기에는 진실로 쓰지 말라 한다. 저는 기업 고객이 다 끊어지겠네요. 일단은 부풀리라고 권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기 전까지 그 경험을 쌓으라고 무조건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말되 현실적으로, 예. 일단은 먼저 하고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오늘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지금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담인데요. 저는 네. 진짜 개인적인 사담이에요. 이건 절대 따라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른들이 더 야 너 이런 음악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네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미친 듯이 노력해서 만들어냈었어요. 그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된다 해놓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하여튼 사실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된다고 말해놓고 일단 해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한테는 남다르게 되게 느껴지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게 좀 약간 제 삶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면 안다고 해놓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만들어는 온 거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겨내면 굉장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민혁 대표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취준생들이 고민하는 자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하은 학생부터 시작하시죠. 네, 자소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기업에게 내가 해당 조직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미건조한 지원 동기나 직무 경험을 조금 과장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MSG를 조금 첨가하는 것처럼 심심한 나의 이야기에 조금 조미료를 치는 것으로 자소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취준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자소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에게 자소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 학생. 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진실되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효성 얘기도 했었고요. 또 결국 들키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신뢰관계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진 않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자소서보다는 진정된 자소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소서로 어필을 하는 게 사실 취준생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네, 요즘 자소서 때문에 진춘문예에 올라간다, 노벨 문학상을 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만큼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이겠죠. 네, 우리 컴퓨터 앞에서 끙끙대며 자소서 쓸 취준생들 힘내세요. 저희 네. 취준진담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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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